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 받지 않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큼의 거리를 두어야 나를 잃지 않고 서로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꼭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존감을 깎고 나보다 그 사람을 1순위에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 자신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당신보다 소중할 순 없습니다. 상처 주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그의 곁에 머물지 마세요. 제발 아프게 사랑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 지은이 김달, 출판사는 비에이블입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 힘들고 사랑마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 내게 꼭 필요한 힘을 실어줄 에세이.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왜 맨날 나만 사랑하고 상처받을까? 상대가 내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정답은 하나다. 나만 사랑한 거다. 상담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다. 사랑은 누군가를 내 세계로 들이는 일은 최소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매번 이렇게 상처받아야 할까? 만약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면 이쯤에서 잠시 관계에 쉼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그럴 필요와 가치가 있을까?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내가 그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는지를, 내가 마음을 주는 만큼 상대도 그만큼의 애정을 내게 주는지를.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신경 쓸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아서 먼저 연락하고 이성 친구는 스스로 정리한다. 술 약속보다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 하고 당연히 상처가 될 막말도 하지 않는다. 상대가 애매하게 행동하거나 내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정답은 하나다. 나만 혼자서 사랑한 것이다. 나는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 상대방이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다. 마음 아프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이다. 사랑해 라는 말에는 너와 모든 순간 함께 할게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이 신경 쓸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마음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지 마라. 그 사이에 흘러가 버리는 당신의 시간과 낭비되는 감정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존감이 너무나 아깝다. 혹시 의리 연애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희생과 침묵만이 답은 아니다. 사랑받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해 줄 필요가 없다. 어느새 부쩍 줄어든 연락. 만날 때마다 피곤과 짜증이 섞인 모습.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과는 별개로 나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음. 그래서 주로 내가 연락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과를 하고 있음. 혹시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의리 연애를 하는 중이다. 어떻게 사랑의 변화니? 라는 영화 대사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변하고 사랑도 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걸 물리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항상 더 좋아하고 서운해하는 쪽이 을이 되고 먼저 마음이 식고 화를 내는 쪽이 갑이 된다. 그 누구도 갑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호감이 있고 좋아하니까 잘해주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크기가 달라질수록 관계의 권력 구도는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린다. 실제로 지금껏 만난 많은 커플들 사이에서도 연애할 때 자기 자신이 상대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갑이 된 사람도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낀 편이었다. 그러나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 라는 말처럼 반복되는 선의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사람은 당연히 내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게 된다. 그렇게 늘 주기만 하는 관계, 받기만 하는 관계에 익숙해지고 갑을 관계가 굳어진다. 혹시 나 혼자 너무 퍼다주기식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희생과 침묵만이 답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혹시 솔직하게 속상하다고 내 마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하고 두렵고 망설여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지금의 불편한 감정을 참는다면 이렇게 얻은 가짜 평화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항상 나를 뒤로 미루는 사람 곁에서 가슴 멍들고 눈물 쏟으며 힘들게 지내기를 선택하는 거라면 말리지는 않겠다. 다만 을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막상 섭섭함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는 거라면 차라리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선의를 베풀고 이 선의에도 한계가 있음을 상대에게 분명하게 밝히기를 권한다. 이것조차 자신 없다면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된다. 사랑받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해줄 가치가 없다. 연애에서 을이 되지 않게 자존감을 지키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해져야 한다. 어떤 것보다 내 인생과 내 미래가 가장 중요해져야 한다. 인생에서 연애는 한 요소이고 일부분일 뿐이다. 그 사람 한 명만 보면서 살아가겠다면 인생을 통째로 포기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본인의 삶에 대한 고민은 없이 자신에게만 목매달고 집착하는 사람에게서 상대는 달아날 길만 찾을 뿐이다. 대체로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한다. 모든 관계의 정답은 나에게 있다.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인가? 달아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인가? 상대를 갈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 비로소 상대에게 나는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결국 상처는 받는 사람의 몫이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항상 긴장할 필요는 없다. 때론 부정적인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 번은 어느 여성 독자에게 이런 고민이 담긴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달까? 더 이상 저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보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고 술, 여사친, 연락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때마다 화를 내요. 자꾸 눈치가 보이고 상처만 늘어가네요. 이 여성에게 우선 이 한마디를 해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다. 다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다.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만 머리로도 이해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거듭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치를 보기 바빴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본인의 자존감만 떨어지고 관계는 엉망이 될 뿐이다. 이쯤에서 상처받는 나를 돌보아야 한다. 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하고 왜 먼저 연락을 해야 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도. 사랑은 상대방과 나 둘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 왜 나만 고민하고 애쓰고 가슴앓이를 해야 할까? 내가 더 애써서 힘겹게 이어나가는 사랑 말고 같이 고민하고 알아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피하는 사람과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졌으면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애를 하는 모든 순간에 설령 헤어진다 해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와 만날 때 스스로 계속 움츠러들어서 접고 들어가고 자존감을 깎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는 지킨다는 가정하에 누구도 나의 존재 위에 두지 마라. 앞으로도 스스로 접고 들어가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연애를 할 때마다 인간관계에서 힘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고민하고 상처받고 헤어짐을 통보받으며 다시 힘들어지는 쪽은 내가 될 수 있다. 나는 기꺼이 나서려고 한다. 나는 거리낌 없이 말하고자 한다. 나는 계속 해나갈 것이다. 나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나는 매일 밤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자 한다. 나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모습을 지닌 가장 강한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배우 엠마 왓슨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을 다잡았던 6개의 문장이다. 이 문장들처럼 나를 지켜야 할 순간에 기꺼이 나서고 필요할 때는 거리낌 없이 말을 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남이 준 상처 때문에 힘들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자존감을 잃으면서까지 만나야 할 사람은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나 스스로 자존감을 깎으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건방진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만큼은 굳이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헛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적어도
관계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도록 하자. 나의 삶은 나의 선택에 따라 정답이 된다. 재회한 사람과는 무조건 헤어지게 되어 있다. 연락, 친구들, 술, 이런 것들로 1%도 걱정시키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서로 상대방을 감쌀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연애가 시작된다.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다. 과연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이별 자체가 아름답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굳이 더럽고 추악하게 끝낼 필요도 없다.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라는 노래 가사처럼 모든 이별에는 먼저 고하는 쪽이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쪽이 있기에 대개 일방적인 비극이 된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노력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자세는 혹시나 상처받을지 모를 나를 위해 필요하다.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는 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나를 놓고 싶거나 내가 더 이상 마음에 없다는 의미다. 상대가 헤어지자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별은 그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에 전혀 아쉬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을 때 해야 한다. 아쉽고 안타깝고 그 사람이 나만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만약 아직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존심을 접고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면 진심을 그에게 고백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의 붙잡음에 그대로 머물러준다. 몇 번을 설득하고 내가 구걸하는 것 같은데도 상대의 마음이 변함없고 찝찝한 관계라면 여기서 정리해야지 더 가봐야 진흙탕일 뿐이다. 이쯤에서 깔끔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외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 혼자 집에서 마음고생하며 혹시 환승을 한 건 아닐까? 새로운 사람 만나나? 하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괴롭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헤어진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건 인간이라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상대의 안중에도 없다.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말처럼 이미 그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봤자 남 좋은 일만 될 뿐이다.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연애를 시작할 시간이다. 상대방의 마음은 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한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내 연인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신경 쓰였으면 절대 쉽게 이별을 말할 수 없다. 정말 싫은 일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냥 내 옆에 두고 같이 잘 얘기하면서 풀어봐야지 했을 것이다. 이제는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그 사람을 보낼 시간이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연애하기 싫다면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고 서점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책도 찾아 읽어보면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봤을 때 아픈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었다 싶으면
지난 연애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객관적으로 복귀해보자. 나는 이랬는데 그 사람은 이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서로 달랐음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 사람과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의 모든 연애가 끝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는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지해야 할 때다. 그렇게 6개월, 1년 지나고 보면 자신을 위해 노력한 시간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게 귀한 보약이 되어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헛된 희망은 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름 돋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는 동안 덕분에 그 사람과 잘 헤어질 수 있었어요. 이제는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피드백은 정말 많이 받아봤다. 그런데 단 한 건도 못 받아본 피드백이 있다. 덕분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정말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왜일까? 재회하는 방법을 안 알려줘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는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기 전에 휴대전화 안의 세상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나보다 나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만 하기 전에 부러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자. 성취 가능한 것이라면 계획을 세우고 단계를 밟아 일어나가면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싶은 순간에는 불행한 기분이 들었고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타인의 SNS를 볼 때마다 힘들어지는 이유가 뇌의 착시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이자 이 책의 저자인 롤프 도벨리는 특이하게도 사람마다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현재의 순간을 체험하는 경험 자아와 그 경험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기억 자아이다. 이 두 가지 중에 더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억 자아이다. 이렇게 기억 자아를 중시하면서 뇌의 착시 현상이 시작된다. 뇌는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들을 더 가치 있고 높게 평가한다. 반면에 반복적인 일상들은 대수롭지 않게 느낀다. 매일 비슷한 식당에서 먹는 점심, 어제와 다를 게 없는 오늘은 딱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아니니까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진다. SNS는 바로 이런 뇌 속임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SNS에 비치는 다른 사람의 삶은 하나부터 10까지 엄격하게 선택된 사진들인데 다시 말해서 하이라이트인데 단면적으로 그 모습만 보기에는 너무나 멋져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휴대전화 안의 삶이 부러워지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더 이상
타인의 SNS가 보여주는 환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럽고 동경하는 마음이 들 때면 의식적으로 떠올렸으면 한다. 내가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이 파티이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같은 삶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눈부신 햇살만 펼쳐지는 곳에서 항상 푸른 바다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다. 이제는 남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느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이 하이라이트가 아닌 내 삶이 90%인 일상의 행복을 꼭 잡았으면 한다. 잠깐 불행한 삶은 인생에서 단 10%도 안 될 텐데 그 때문에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35살까지 불행하다면 그건 너의 탓이다. 기억하라. 꿈을 이루겠다는 나 자신의 결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이 내 모습만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길을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나의 고생담을 늘어놓을 마음은 아니지만 지금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2년 반 동안의 수입은 한 달에 $2에서 $20 정도였다. 유튜브로 30개월 넘게 고작 월 2,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번 셈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구독자 수 그래프는 올라갈 기미가 없었다. 그때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일을 병행하며 생활했다. 외출해봤자 쓸 돈이 없어서 약속도 최소한으로 잡았다. 한 번씩 밖에 나가면 앞을 보지 않고 바닥만 보고 다녔다. 허리를 펴고 걷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보며 걸으면서 혹시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살피고 다녔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다. 못 줄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돈이 떨어져 있을까 싶어서 땅바닥에 전단지가 있으면 뒤집어 보기도 하면서 다녔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유튜브를 포기하고 회사에 입사하기도 했는데 회사를 다니는데도 계속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 꿈을 이렇게 놓고 싶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시작한 게 지금으로 이어졌다. 35살까지 가난하다면 그건 너의 탓이다. 마엔의 이 말에 공감한다. 솔직히는 이 문장에 가난 대신 불행이었다면 훨씬 더 공감했을 것 같다. 가난할 수는 있다 쳐도 35살까지 인생이 불행하다면 그건 너의 탓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다. 마에는 부자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돈 때문에 힘겨운 시절을 보낸다.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본인의 부모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수성가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늘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고 늘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과 지금의 내가 다른 점은 마음가짐밖에는 없다. 더 이상 지금까지와 똑같은 내일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35살 이전이든 이후든 언제까지나 당신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